부동산 사이클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고 장기적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집을 사도 나쁘지 않다. 실수요라면, 특히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전문가라는 사람들, 부동산 카페에 있는 사람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뭐 투자라면은 시기를 봐야 되지만 실수요라면 아무 때나 제일 빠르게 살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반대죠. 실수요가 아무 때나 샀다가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 되나요? 그랬는데 보통 전문가들은 사라 그래요. 왜냐면은 첫 번째는 상담료, 두 번째는 수수료 하나라도 잘 팔아먹으면 공인중개업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특히 분양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팔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건설사 책정된 대로 받죠. 빌라 같은 경우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세를 높게 불러놔서 그만큼의 한 1, 2천 정도를 더 오히려 매매보다 더 땡겨놓고 그걸 가지고 나눠먹기까지 들어간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왜 사라고 하는지 답이 나오는 거고, 실수요야말로 오히려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더 사이클을 잘 보고 중요하게 사야 한다. 늘 이런 이야기 하죠. 자금력 있는 무주택자는 지금이라도 사라. 자, 예전에 무주택자는 당장 사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요거 붙입니다. 왜? 빚내서 사라고 이야기하면은 쌍욕 처먹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주식 투자 뭐 잘하고 싶다 하면서 집부터 사라. 저희 예전에 엄청나게 깠던 그 언론이죠. 패션지 주제에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아는 척 짓거리면서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 다 왜곡하고 깠었죠. 알고 보니 종양일보랑 매우 관련이 있던 그 언론이었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우량주의 특징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99% 확률로 돈을 벌어다 준다. 그래서 빚을 내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고, 작년 기사죠. 내 집 한 채를 사서 파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한 번도 그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 얼마나 좁은 인생을 살았으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6년 이후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파산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 그러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오를 곳은 오르니까 무주택자는 하루라도 빨리 사라,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빨리 사라 그래요? 잘 모르니까. 갭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을 좀 갖추고 공부를 하고 들어간다. 근데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르네? 지금이라도 안 사면은 평생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옆에서 들려오는 거 그렇게까지 공부는 안 하죠. 내 거주 공간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호구로 낚아먹기 딱 좋으니까 무주택자는 당장 사라,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송의 취지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폭락론자라서 집값 대폭락하는 게 취지예요? 집값 정상화론자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집값 정상화 해야 된다, 이게 취지가 아니에요. 정상화가 되지 않은 거품이 가득 낀 집값일 때 저런 언론들의 이야기,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넘어가서 집을 잘못 사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나락골이 말이 아니죠. 출산율이건 혼인율이건 왜 줄었는지 이런 것들 다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지 말아라. 진짜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되게 결국엔 다시 오르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사라, 저런 말들을 넘어가서 인생 파산하는 사람들을 한둘을 본 게 아니다. 이 인간은 아직 한 번도 못 봤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하지 말라는 게 저희 취지예요.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무주택자들 지금 내 집 마련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굉장히 왜곡해가지고 라이트하우스 말 믿다가 평생 집을 못 사요, 평생 집 사지 마라고 할 인간이다. 아니에요. 집값이 정상적이면 사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에 집을 사게 되면은 수십 년치 연봉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되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딱 봐도 모 건설사랑 관련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데죠? 거기서 뭐라 그래요? 특정 시기를 떼어놓고 보면 폭등 폭락의 굴곡이 있으나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변함없이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는 사실이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됐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사이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주택자를 당장 사라,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10년 뒤엔 더 오른다. 그런데 그 10년 뒤를 버틸 수가 있느냐?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어때요? 하우스푸어 500만 명이라고 하죠. 그 패션지에서 글 쓴 사람은 10살도 안 되나 봐요. 12년에 있던 일이죠? 13년까지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한 10살도 안 된 애기가 저런 글을 쓴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면서 보면 경매가 쏟아지죠? 집 경매 13년에 최다. 무슨 일이 있었죠? 2000년에? 닷컴 버블 붕괴. 그러니까 자산이 한번 붕괴가 되면요, 나중에 결국엔 집 사가지고 이거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되겠지. 안 돼요. 못 버텨요.
경매 물건 역대 최고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당시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가진 돈 1억 5천만 원 가지고 4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사서 포기가 안 됐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뭐 뛰어있고 손해보는 것 같아 조급해서 3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손에 쥐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가 꼭지였다.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의 이자, 한 달에 300만 원의 이자가 적은 이자가 아니죠. 얼마나 빌렸는데? 3억 빌렸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이자예요. 300만 원이면 거의 웬만한 사람 월급 수준이죠. 그래서 빚을 내서 생활비를 내고 더 비싼 빚 내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월세 내주고 들어갔는데 월세도 제때 안 들어오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에는 연체돼서 월세 110만 원으로 300만 원의 이자를 버틸 수는 없죠. 경매로 넘겼고 경매가 3억 2천에 팔렸다. 1억 5천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4억 5천이죠. 1억 5천, 3억. 근데 팔고 나니까 이거 얼마예요? 3억 2천에 팔았죠. 여기서 내 돈만 1억 3천 까먹고 1억 5천이 2천이 돼서 돌아오는 상황인데 그것도 안 되죠. 왜? 이자를 내고 밀리고 거기에 또 가산이자가 붙고 하니까 결국에는 빚이 5천이 남더라. 김아무개씨 중산층 대기업의 부장 연봉 8천 이 정도면 잘 버는 분이죠. 근데 은행 대출 얼마나 못했어요? 1억 8천. 그래서 3억. 근데 이제 뭐 재건축 시작되고 해서 5천 내려도 안 사고 3억 추가로 또 대출 받고 그러면서 이자와 함께 원리금까지 은행에 상환하면서 급여 대부분을 대출이자로 날리고 결국에는 아파트 하나 팔아서 일부 대출금을 상환했지만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중산층이니까 월급이라도 있어 버티고 이마저도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자, 2006년에 2억, 2008년에 꼭지였죠. 그런데 대출 1억 3천. 그러다가 결국에 빚이 넘어가고 다 이런 상황이다. 왜 한 번도 못 보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달라요. 영끌적 대출 상환액 올해 말 3에서 40% 급증한다. 월급의 70%를 아파트 빚 갚는 데 써야 한다. 근데 문제는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중간도 안 온 상황이다. 그러면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점에서 사면 늘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고점이 됐느냐를 생각해 보면 되죠. 부동산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왜 고점이 됐느냐? 부담이 커져서 붕괴가 되고 특히 고점에서 사는 사람들은 보통 돈 버는 사람들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죠? 그런데 어깨 너머까지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호구들한테 떠넘기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력은 늘어나는데 산 사람들은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니까 결국엔 붕괴가 되는 거다. 늘 그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있죠. 당시에 하우스푸어 체감 가구 이야기하면서 하우스푸어의 기준은 얼마? DSR 20%. 버는 돈의 20%를 써도 하우스푸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2014년 당시의 이야기죠. 근데 2018년 첫 붕괴가 일어났었죠. 그때 어땠어요? 전 가구의 평균 DSR은 20.52%. 부채 있는 가구 없는 가구 다 합쳐서 20%가 이미 DSR이다. 평균이 하우스푸어더라. 2015년에는 25%.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2018년에서 20%를 넘어갔어요. 지금은 어떻겠어요? 훨씬 더 세겠죠. 그럼 부동산 사이클 대로라면은 어떻게 가야 돼요? 원래 불황기, 회복기, 호황기. 자, 호황기가 왜 호황기냐? 호구들이 몰리니까 보통 이쯤에서 팔아요. 여기까지 가서 판다는 건 미친 짓이고 그때는 안 팔리니까. 그리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 부동산 사이클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장기적 우상향을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더라도 10년 뒤엔 더 올라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런 말을 믿으면 안 되죠. 왜? 자, 이번 사이클이 뭐가 잘못됐느냐? 보통 부동산 사이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올라간다. 근데 지수로 봤을 때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이유는 떨어질 때 거래량이 적고 올라갈 땐 거래량이 확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018년 말부터 이렇게 4, 5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팍 치솟았죠. 이게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동산 사이클대로 돌아가지 않고 부동산 사이클이 붕괴가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붕괴된 사이클이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2020년에 터진 코로나 이게 원래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2008년에 왜 붕괴됐어요? 글로벌 금융위기죠. 97년에 왜 붕괴가 됐어요? IMF죠. 91년에 왜 붕괴가 됐어요? 일기 신도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붕괴된 이유는 일본 버블 붕괴 때문이에요. 항상 글로벌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았는데 코로나도 글로벌적으로 원래 붕괴되는 요인이에요. 문제는 이런 사태를 안 맞아 보겠다고 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췄죠. 근데 이것을 집값 상승 요인이라고 막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는 세계적인 위기가 왔을 때 집값이 떨어지는데 요걸 가지고 세계적으로 돈을 풀어서 왜?
이때 돈 풀어서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돈 풀어서 따라갔죠. 아, 그러면서 유동성이 만병통치약이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유동성을 드립다 부어버렸죠. 그러니까 집값은 다시 올랐는데 문제는 뭐예요? 만병통치약이 아니었더라. 그냥 진통제였더라. 그래서 진통제 맞고 계속 버티다가 허용량을 넘어서고 진통제 중독이 돼서 지금은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유동성으로 극복했던 것만큼 이번에는 그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번 붕괴는 기존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왜냐면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는 원래 떨어졌어야 하는 시기에 사이클 붕괴로 더 올랐던 거. 두 번째는 유동성 함정. 여태까지는 유동성으로 극복을 했는데 이번 경제 위기는 유동성 때문에 생겨난 위기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풀 수가 있느냐. 그럼 과거와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상황 보면 뭐 인구 줄어드는 거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수요 줄어드는 거 그보다 더 빨리 줄어드는 게 이제 생산 가능 인구죠.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드니까 여태까지는 올라가는 사이클이었죠. 그리고요 2014년까지 떨어졌다가 이때는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집값이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은 줄어드는데도 집값이 올라가 버렸죠. 그런데 앞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번 하락기는 인구 감소 이후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이후 처음으로 맞는 하락기이다. 그러니까 예전 사이클대로 그대로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부양비가 급격히 늘어나죠. 지금까지는 부양비가 줄어들고 버는 돈은 늘어났죠. 그런데 예전보다 아이는 덜 낳죠. 그러면서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때는 경제 성장기인데 경제가 언제부터 좀 정체가 됐어요?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경제가 정체됐다고 보셔야 되죠. IMF 터진 이후.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고도의 성장을 하지는 못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고도의 성장은 못하는데 그 이후에 닷컴버블 터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계속 그 이후에 풀어놓은 유동성으로 극복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2020년 기준이죠. 앞으로 부양 비용이 다시 치솟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유소년 부양비가 아니라 노년 부양비가 치솟기 때문에 유소년 부양비는요 올라가도 그게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노년 부양비는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에요. 과거의 잔재이지. 뭐 저게 분석하신 분 있었죠? 뭐예요? 10년차, 11년차 신혼부부들이 한 10년 정도 살다 보면은 처음엔 보통 전세로 살았다가 처음부터 집해가지고 하는 신혼부부들 뭐 부모님이 잘 살면 가능하지만 지금 청년층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통 한 10년 정도 돈 모아서 그때쯤에 다시 오른다. 96년, 97년 이때 정점을 찍죠. 그래서 10년차 이들이 이때쯤 사가지고 2008년에 정점 찍고 떨어졌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지금 2022년이죠? 2012년. 그래서 뭐 이때부터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10년 뒤에 이 꼬라지가 났는데 10년 뒤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때는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결혼은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집값만 올라갔기 때문에 결혼이 붕괴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저 때 한 10년 뒤에 저들이 집을 살려고 하겠느냐. 계속 붕괴되는 것만 봤고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지고 있길래 수요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1인 가구 증가로 집값이 올라간다는 건 개소리예요. 1인 가구는요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사고 뭐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주 안정을 위해서 나 혼자라면 아무데나 살아도 되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나처럼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집을 사는 거죠. 거주의 안정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1인 가구는요 혼자서는 아무데나 살 수 있어요. 월세를 살고. 그래서 1인 가구의 월세 비중이 굉장히 높고 내 집만을 못할 것 같으니까 한 10년 뒤에도 결혼해서 그러니까 포기하고 1인 가구로 남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개소리죠. 그리고 사이클이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왜 그렇게 됐느냐? 어때요? 1991년에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이후 계속 하락하다. 그래서 어때요? 역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약세로 수출이 증가하지만 플라자 합의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는 건 개소리예요. 플라자 합의는요. 경제는 안 좋아지지만 자산 거품이 생기게 만든 주범이고 거품이 빠진 건요. 거품이기 때문에 빠진 거죠. 플라자 합의 때문에 오히려 엔화 가치 올라가서 거품이 굉장히 많이 꼈던 거였어요.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붕괴는 이어지고 그래서 사이클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과잉 유동성발 인플레 쓰나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 봉쇄 이런 것들이요. 인플레이션을 더 강력화시키는 부수적인 거지 원래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뭐예요? 과잉 유동성. 왜 다 이런 이야기 하느냐? 다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 결론 뭐예요? 부동산 사이클 있었다.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는 사이클이 붕괴가 됐다. 가장 큰 원인은 2020년 코로나 때문이죠. 실수요일수록 절대 고점에서 사면 안 된다. 투기 수요는요 조금 떨어지면 손절을 하는데 실수요는 갚다가 집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빚만 남는다.
항상 그런 상황이었다. 저들 말 듣고 10년 뒤에 더 오르겠거니 하고서 버티는데 못 버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성장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쇠퇴로 바뀌어가고 있다. 근데 성장기일 때는 계속 상승할 수 있었죠. 그래서 상승의 패턴이 처음엔 성장이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유동성. 그러니까 이게 한 90년대까지는 성장으로 집값이 올라갔던 거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유동성으로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동성 안 되죠? 성장 안 되죠? 예전과 똑같은 사이클이 나온다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은 어때요? 실수요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사야 되고 무리 되는 거는 둘째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야 한다. 이것을 잘못 알게 되는 순간 불과 10몇 년 전에 있었던 하우스 푸어 사태들을 본인이 똑같이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